보통 주제가 아니죠. 설명할 때마다 힘들죠. 아직도 양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양자 컴퓨터는 정보의 기본 단위가 양자 비트, 그래서 줄여서 큐비트라고 부르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좀 손을 놓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서 사실 이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네. 사실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진행이 되면은 기존 컴퓨터 방식으로는 이 전략량을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뭐냐 도대체. 네. 여러분, 요즘 AI 관련 뉴스나 강연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양자 컴퓨팅이야말로 AI 혁명을 완성할 새로운 엔진이다. 양자 없이는 진정한 AI 시대도 없다. 도대체 양자 컴퓨팅이 뭐길래 AI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오늘 AI 토피아에서는 이 질문에서 출발해 AI가 왜 양자 컴퓨팅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 복잡하고도 어려운 양자의 세계를 해석해줄 두 분의 지식텔러를 모셨습니다. 최은미 교수님, 정지은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입니다. 극저온 분자를 이용한 양자 기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스트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의 정지훈입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A2G 캐피탈이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께 또 여쭤보시면 많은데 어려운 주제에 오셨습니다. 네, 이 보통 주제가 아니죠? 예, 설명할 때마다 힘들죠.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계산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컴퓨터가 AI 진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수많은 미래 기술 중에 양자 컴퓨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지 그동안 이 IT 생태계 쭉 지켜봐 오셨잖아요. 네. 이 과정을 지켜봐 오신 정지훈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왜 이러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일단 지금 AI가 전 세계를 잡아먹는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리고 AI 관련해 가지고는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데 데이터 센터 이렇게 많이 지어지니까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전력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 에너지 문제가 좀 크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진행이 되면은 앞으로 아마 진짜 GPT-5, 6, 7 이렇게 계속 나갈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전부 다 AI로 처리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지금 기존 컴퓨터 방식으로는 이 전략량을 좀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과학적 사고와 관련된 경우의 수가 계산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의 AI의 계산량으로는 부족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 부분의 문제는 또 양자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다 해서 두 가지 갈래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양자라는 말 이거 굉장히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단어입니다. 네, 어렵고 아직도 양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아직도 뭐 친자, 양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실 거고, 그냥 단어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늘 방송만 보셔도 아마도 어느 정도는 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정말 세세하게 이해시키려면 양자 역학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분 한번 최은미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체 양자 컴퓨팅, 양자 컴퓨터 이게 뭐냐? 기존 컴퓨터랑 뭐가 다른 것인가? 네. 명쾌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중첩하고 얽힘이라는 양자역학의 대표적인 두 가지 현상을 이용한 컴퓨팅입니다. 먼저 중첩은 여러 가지가 겹쳐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희 지금 쓰는 컴퓨터는 정보의 기본 단위가 비트죠. 네. 비트는 0, 1, 두 가지 값이 아주 명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정보의 기본 단위가 양자 비트, 그래서 줄여서 큐비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큐비트도 0도 있고 1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중첩이라고 해서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다들 0이면서 1이면 0.5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 특히 아날로그 회로 좀 익숙하신 분들은 많이 물으세요. 0.5랑 뭐가 다릅니까? 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우리가 값을 읽었을 때 어떤 값을 주냐입니다.
0.5는 저희가 얼마인지 측정하면 0.5라고 답을 하고 그 0.5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첩은 0이면서 1인 상태는 저희가 측정을 하면 그 순간 0이 되거나 1이 돼서 중첩이 붕괴된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측정을 하면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좀 손을 놓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서 사실 이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네, 이게 뭐라는 거야 라고 많이 하시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드는 비유가 동전인데요. 동전 같은 경우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디지털의 0, 1처럼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중첩은 동전 탁 쳐서 빙글빙글 도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좀 유사합니다. 그럼 돌고 있으니까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이죠. 그럼 여기에서 측정, 값을 읽는다는 행위는 무엇이냐? 손바닥으로 탁 치는 거예요. 그럼 탁 치면 서 있진 않죠.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랜덤하게 나오죠. 중첩도 마찬가지예요. 0이면서 1인 상태가 저희가 측정을 하는 순간 0이 되거나 1이 되는데 랜덤하게, 무작위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가 무작위하다면, 랜덤하다면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술을 만들고 제어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요. 여기서 한 번 저희가 측정을 하면 랜덤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에요. 동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번 탁 쳐서 넘어뜨리면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100번 돌려서 100번 치면 대략 50번은 앞면이 나오고 50번은 뒷면이 나오죠. 중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측정하면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 번 측정했을 때 그 확률, 0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은 중첩을 기술하는 시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얽힘이라는 현상은 이번엔 여러 개의 큐비트의 값이 얽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하나가 0이면 다른 하나도 0이고 하나가 1이면 다른 하나도 1인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걸 다시 또 동전으로 생각해 보면 재밌는데요. 이번에 동전이 두 개가 돌고 있는데 뭐 하나는 지구에 있고 하나는 달에 있다 라고 했을 때 지구에 있는 동전을 제가 탁 쳐서 앞면이 나오면 그 순간 그 즉시 달에 있는 동전도 혼자 넘어지면서 앞면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양자 얽힘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이 중첩하고 얽힘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기존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어떤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비트 얘기 나왔고요. 큐비트 나왔는데 그럼 0하고 1 말고 다른 숫자가 있으면 어떠냐?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이 컴퓨터의 비트가 이제 수학적인 숫자라기보다는 0, 1 일종의 물리적인 상태인 거죠. 근데 이거를 여러 개의 숫자를 넣어서 하게 되면은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오류가 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뭐 쉽게 말해서 다양한 메뉴를 파는 분식집 가면은 예를 들어 10명이 가잖아요. 서로 다른 메뉴를 시키잖아요. 참치김밥 시켰는데 참치 덮밥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왜냐면 오류가 많은 거야. 그죠? 근데 예를 들어 그냥 칼국수집입니다. 칼국수밖에 안 팔아. 그러면 칼국수를 주냐 안 주냐? 5명입니다. 여기 5명이요? 그럼 5개 나오든가. 그쵸. 4명이요? 4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굉장히 줄어든다. 네, 이렇게 해서 0과 1 틀리지 않게 무언가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덧붙이면은 사실은 컴퓨터를 만들 때 스위치를 압축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라서 그 상태 두 개로 해야지 구현이 쉬워요. 맞아요. 공학적으로 보면은 구현이 쉽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진법으로 하는 게 가장 간단한 거고 그러면 오늘날의 컴퓨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을 양자 컴퓨터로 전환해서 계산을 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쉽죠. 우리가 어쨌든 알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좀 쉬우니까 이해가. 네. 사실 여쭤볼 게 많은데 다시 양자 컴퓨터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큐비트에서 중첩과 얽힘 현상이 가능하다. 네, 이게 양자 컴퓨터의 특징인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컴퓨터의 처리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궁극의 병렬 처리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0개의 상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상자 안에 어디에 공이 들어있나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기존의 컴퓨터는 하나하나 열어보는 거예요. 1번 상자 열어보고 없네, 2번 이렇게 쭉쭉쭉쭉 합니다. 그럼 최대 10번 열어봐야겠죠. 그렇죠. 하나씩.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 상자를 중첩하고 얽힘을 이용해서, 중첩은 여러 개의 상태가 동시에 있는 거고 얽힘은 그 녀석들이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상태가 10개의 상자를 동시에 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시에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하나하나에서 10번 해야 됐던 어떤 태스크가 이제 양자 중첩 얽힘을 이용하면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컴퓨터보다 월등하게 빠른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수 있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 10개 상자에 공이 1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 중에 가장 큰 공을 찾는 질문. 네. 그러면 솔직히 꽤 큰 공이 나왔어요. 그래도 마지막 상자 열기 전까지는 고전 컴퓨터는 다 열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 공보다 큰 공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양자 컴퓨터는 탁 열면 바로 보이는 거죠. 네. 기존 컴퓨터 같은 경우도 뭐 게이밍에 특화된 제품도 있고요. 예, 뭐 영상 편집에 특화된 제품도 있고 용도에 따라서 종류가 나뉩니다. 양자 컴퓨터도 이런 식으로 종류를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는 공학적으로 봤을 때 게이트 방식이란 게 있고 어닐링 방식이란 게 있고 두 가지 정도로 나눠요. 흔히 알려진 거는 게이트 방식이에요. 뭐 구글이나 IBM 같은 데에서 양자 컴퓨터 새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게이트 방식인데 레고 블록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레고 블록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도 만들 수도 있고 성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개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범용 컴퓨터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 느낌으로 한다면은 어닐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전문가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까 게이밍 특화 컴퓨터 얘기한 거랑 또 비유가 좀 비슷한데 수족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거 하나 딱 찾아내는 그런 방식. 이런 쪽에 특히 이제 유명한 게 금융 포트폴리오 찾는 쪽이 사실은 알고리즘하고 이런 컴퓨터 방식하고 완전히 결합한 회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어닐링 방식인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심플하게 보면 우리가 고전역학적인 컴퓨터로 이제 기반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실제 물리적인 스위치 온오프로다가 0과 1의 비트를 표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간단한 계산을 하더라도 막 스위치가 실제로 탁탁 거리면서 움직이면서 그렇죠. 굉장히 소음도 컸고 실제 이 스위치 마모도 일어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예를 들어 뭐 예전에 뭐 본부 같은 거 막 톡톡톡톡톡 하면서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발전된 게 진공관 형태. 맞아요. 그죠? 네. 켰다 껐다. 근데 진공관도 크고 막 만 몇 천 개 진공관 들어가니까 전력도 굉장히 많이 먹고 그게 이제 트랜지스터로 옮겨가면서 굉장히 작아지면서 빨라지고 이런 게 이제 물리적인 어떤 변화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어떤 물리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지금 최종 단계에서는 사실 굉장히 작은 트랜지스터로 아주 초소형 컴퓨터를 돌리고 있으니까 지금 발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뭐 쉽게 말해 지금 진공관 정도 온 겁니까? 네, 저는 딱 진짜 진공관 정도 네, 왔다고 저 보고 똑같은 게 있어요. 잘 네. 아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딱 진공관 상태인데요. 진공관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어느 시스템 하나가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시스템은 일단 초전도 큐비트 기반 양자 컴퓨터일 것 같습니다. 거대 기업들이 많이 만들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의 컴퓨터랑 상당히 좀 모양이 유사합니다. 지금의 컴퓨터가 저희 보면은 칩 기반이잖아요. 그쵸. 칩에다가 트랜지스터를, 그러니까 회로죠. 회로를 하나하나 그려서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데 초전도 큐비트 양자 컴퓨터도 칩에다가 초전도 물질로 회로를 하나하나 그려서 큐비트를 그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칩 기반이에요. 뭐 시카모아 같은 아, 네, 맞습니다. 그쵸? 네, 네, 구글의 시카모어 네, 이런 사진을 딱 보여주면 우리가 봤을 때 요거는 컴퓨터다. 네. 그 느낌을 주는. 네, 얘 딱 봐도 컴퓨터 같네. 그쵸, 약간 그쵸.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칩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메리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칩은 아주 잘 만들잖아요. 그쵸. 그죠? 노하우가 좀 있고 인프라가 노하우.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칩 기반으로 해서 많은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 칩이 지금 여기 한 20도씨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데서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멍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네. 얘가 일을 하려면 양자 컴퓨터로서 작동하려면 저희가 소위 절대 영도라고 부르는 마이너스 273도까지 냉각을 시켜야지만 작동을 합니다.
이게 초전도 물질을 써서 그러냐 하면은 반만 맞는데요. 이게 저희가 양자 컴퓨터가 중첩, 얽힘을 써야 되는데 이 중첩 얽힘이 상당히 연약해요. 맞아요. 그래서 노이즈가 좀만 들어와도 부서지거든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도 노이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칩 자체를 절대 영도까지 냉각을 시켜야지만 중첩하고 얽힘이 오래 살아서 얘가 작동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싼 냉각기 안에 이 조그마한 칩을 탑재를 해야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죠. 맞아요. 훨씬 커요. 맞아요. 배꼽이면 1m, 2m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이 초전도 큐비트는 전기 신호, 마이크로파라고 부르는 저희 이제 통신에서 많이 쓰는 5GHz의 신호로 제어를 하는데, 이게 전선 하나가 큐비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기도 해요. 왜냐면 하나하나 정확하게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네. 되죠. 외부에서 봤을 때도. 네. 근데 이게 냉각기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선도 같이 냉각기에 들어가야 그쵸, 돼요. 그쵸. 네. 근데 1000개 큐비트면 1000개의 전선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마이크로파용 전선은 또 굵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구릿 덩어리입니다. 그렇죠. 구릿 덩어리를 냉각기 안에 꾸겨 넣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큐비트 개수 늘리는데 제약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좀 유명한 초전도 큐비트고, 그 외에 또 유명한 걸로 이제 이온 트랩, 이제 뭐 아이온 큐 같은 회사들이 네네. 쓰고 있는 이온 트랩이 있고, 또 중성 원자가 있는데요. 이 둘은 원자 하나를 큐비트로 쓰는 시스템들입니다. 이온 트랩은 원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거고, 중성 원자 말 그대로 중성이에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떻게 이 원자들을 진공에 이제 가만히 모아두는가가 가장 다르고, 어떻게 제어하는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온 트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거의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하나의 큐비트의 경우에는 99.99998%의 정확도로 제어를 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이온 트랩 같은 경우도 큐비트 수 늘리기는 조금 힘들어요. 맞아요. 네. 근데 중성 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제어 면에서는 이온 트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큐비트 개수를 늘리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써 6100큐비트 짜리 양자 컴퓨터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아마 많은 연구자분들이 10,000큐비트를 가장 먼저 달성할 시스템은 중성 원자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벌써 6,100 왔으니까요. 한 길이 보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자, 빛이 있어요. 빛을 이용한 또 양자 컴퓨터가 있는데, 이 빛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들이랑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존 뭐 원자건 초전도 큐비트건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큐비트에 저희가 이렇게 땅땅땅 신호 때려서 제어를 한다면, 빛은 움직이고 있죠. 그쵸. 빛의 속도로. 그래서 이 빛을 이용한, 광자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사다리 타기 같아요. 길을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광자가 길 따라가면서 연산 당하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인데요. 이 광자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벌써 양자 컴퓨터로서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주 상당히 나중에 상용화를 생각했을 때 메리트가 크고요. 그리고 빛이잖아요. 광자 많잖아요. 그렇죠. 네, 향후에 큐비트 개수를 막 수백만 개로 늘릴 때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IBM 같은 경우도 초전도 방식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에 네. IBM 퀀텀 시스템 1 네. 양자 컴퓨터 있습니다.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그렇죠. 127큐비트. 네, 맞습니다. 네. 127큐비트. 겉에서는 우주선이에요, 우주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양자 컴퓨터 대단하다 이러는데 실제는 요만한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안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선이랑 냉각 장치니까 어떤 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많은 연구팀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양자 컴퓨터가 이론적으로나 가능하다라고 보신 분들도 많았잖아요. 네. 이제는 그냥 된다 안 된다는 이제 됐으니까 어떻게 늘릴까? 이게 또 과학기술의 매력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과학기술 중에 된다고 했던 게 별로 없어요. 항상 이거는 절대 안 될 거다 한 것들이 됐기 때문에 야, 양자 컴퓨터 근데 뭐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 지금 단계를 이제 니스크, NISQ라고 니스크라고 그러는데 약간 좀 초기에 잡음 많은 라디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깨끗해야 되는데 이게 큐비트가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승 효과라고 하잖아요. 오류가
사실은 몇 큐빗 작을 때는 괜찮은데 맞아요. 99% 그럼 훌륭한 것 같잖아. 근데 우리 복리 계산 아시잖아요. 그게 100년, 200년 되면 이게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시죠? 그렇죠. 현재는 NISQ 그게 뭐의 약자냐면 Noise Intermediate. 그러니까 아직 잡음이 많고 Intermediate Scale. Intermediate Scale은 한 수백 큐빗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퀀텀 컴퓨터 이렇게 니스크라고 부르는데 지금 현 단계는 딱 그래요. 그래서 아까 물리적으로는 6,000 큐빗 얘기했고 그 다음에 10,000 큐빗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제 거의 대다수가 오류 잡는 데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 큐빗으로 따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논리적 큐빗으로 보면은 지금 최대가 수십 큐빗 정도. 또 실제 계산하는 건 그 정도 계산 보거든요. 신약 개발이나 재료 개발하는 거나 금융이나 그다음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종류에서는 좀 쓸 수 있는데 우리 일반 컴퓨터처럼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숫자가 되려면 수천 수만 가야 되거든요. 결함 허용이라고 부르는 진짜 제대로 된 컴퓨터가 나오는 시기를 한 2030년까지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빠르긴 하네요. 구글의 윌로우 같은 경우가 이런 결함을 보완하려고 아이디어를 많이 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저희가 오류를 정정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논리 큐비트라는 걸 만드는데요. 네. 사실 지금 일반적인 디지털 컴퓨터도 오류가 정말 가끔 생긴대요. 맞아요. 그래서 블루 그걸 스크린 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비트 레벨에서도 가끔 오류가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고치는 보정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일반 컴퓨터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8개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얘는 언제나 같은 숫자여야 돼요. 근데 가다가 8개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딴 애들은 다 0인데 나만 1이야. 그럼 내가 틀렸구나 하고 고치는 거죠. 아하. 그런 식으로 좀 묶어서 고치는 게 있는데 그쵸. 양자 컴퓨터도 비슷하게 저희가 그냥 큐비트를 물리 큐비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물리 큐비트를 뭐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이제 묶음으로 그거를 이제 묶음을 논리 큐비트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안에 이제 진짜 데이터를 품고 있는 애도 있고 나중에 오류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용 큐비트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다가 양자 중첩은 측정하면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측정을 안 해야 돼요. 근데 또 측정 안 하다가 오류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다가 중간에 요 측정용 큐비트만 몇 개 측정을 해요. 그리고 얘를 잘 약간 디자인을 해서 주변에 오류가 있으면 1, 오류가 없으면 0 이렇게 나오게끔 디자인을 해놓고 관리 감독하는 애를 하나 넣고 네. 걔만 일단 관측을 해보는 관측을 거네요.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아이디어 오류가 좋다, 이거.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 감시용을 넣어놓고 중간에 측정해서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조금 더 고급화를 하면은 누가 어떤 오류가 있는지도 알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쟤 틀렸구나 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양자 오류 정정이라 부르는데 예. 근데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럼 큐비트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또 만일 여러 번 연산을 하고 싶으면 그만큼 정정도 많이 해야 되니까 점점 필요한 큐비트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요즘은 결국은 범용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 100만 큐비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 고쳐가면서 계산을 하려면 100만 개 있어야 된다. 라고 보통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일반 컴퓨터는 아까 전에 오류 정정 코드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8개가 진행이 되면 그중에 1개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애 8에 관리 감독 1명 이러면 되는데 네. 양자 컴퓨터는 반대야. 그렇죠. 일하는 애 하나인데 네, 관리 100개, 1000개가 관리 감독해줘야 돼.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지금 2024년에 구글이 발표했던 윌로우 칩이 네. 딱 정말 말씀하신 상황인데요. 100큐비트를 묶어서 하나의 논리 큐비트를 만들었어요. 1대 100이에요. 1대 100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해야 어쨌든 얘가 왜 일을 안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정을 네. 그렇게 많이 해준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분야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관리 감독하는 큐비트들을 줄이고 싶잖아요, 다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구글이 했던 방식이 양자 오류 정정에서 클래시컬한 방식이라면 최근에는 좀 더 다양한 양자 오류 정정 방식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IBM 요즘 좋은 거 냈죠. 같은 데서는 우리가 하는 방식이라면 구글이랑 비슷한 오류를 20개 큐비트로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거를 한 몇 단계 정도로 보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의 개발 단계로 봤을 때. 저는 1에서 5라고 했을 때 네.
한 중간 3 정도 왔을까요? 2, 3 정도인 2, 것 같습니다. 3단계 정도. 예, 네. 약간 개념 이제 검증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고 예. 이제 앞으로 정말 산업화를 위해서 스케일업을 위한 이제 좀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자 오류 정정은 아직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예. 한때 또 양자 우위라는 개념이 많이 있었죠. 일반 컴퓨터로는 만 년이 걸리는 계산을 뭐 200초 안에 끝냈다. 양자 컴퓨터와 AI 이 세 개의 만남. AI에서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부분인데 여기를 이제 양자 컴퓨터의 중첩, 얽힘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AI 토피아입니다. AI가 다 하고 양자가 다 하고 원래 인공지능이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아간다, 대체될 것이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양자 컴퓨터까지 인간은 여기서 대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